그 이번에 빠졌을 때 넷플릭스가 급락했을 때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 대한 매도 건수, 그러니까 매도 주문 건수보다 매수 주문 건수가 이번에 급락했을 때 매수 주문 건수가 매도 주문 건수보다 3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급락했을 때 받아내는 매수 주문 건수가. 그러니까 물량은 매도가 더 컸겠죠. 그 말은 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기관성 큰 물량들을 한 번에 막 집어 던진 거고요. 매수 건수가 3배가 더 많다는 거는 개인들이 밑에서 받았다. 소액으로 계속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비율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넷플릭스가 상당히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꽤나 시장에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리고 신뢰를 찾으려면 몇 가지가 좀 확인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이 수익을 못 내기 시작하면 과연 뭐가 문제가 있을까? 결국은 C, 그러니까 P, 가격과 Q, Q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규모죠. 이렇게 규모고. 매출이죠. 네, 매출이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C까지, 코스트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P를 올렸는데 효과가 Q가 떨어지는 과거가 생기면 결국은 뭐죠? C, 코스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스트를 줄여야 되잖아요. 수익을 계속 구가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작 편성이나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넷플릭스가 빠진 것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도 빠지고 뭐 다른 아마존도 빠지고 그다음에 그 넷플릭스 쪽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된 이런 서비스 관련된 IT 하드웨어를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도 빠지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성장주 IT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장주의 전반적인 하락을 나타내는 효과를 나타냈고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 뭐 CJ 뭐 관련된 그룹이라든지 뭐 J 컨텐츠리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도 이제 주가를 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넷플릭스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냐를 좀 더 면밀히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TT 간의 경쟁 심화를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명확한 현실이고요. 타사의 가입자도 감소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수 콘텐츠 제작 확대라든지 서비스 고도화를 이야기하겠다는 거고 올해 그 공개한 콘텐츠 예산 180억 달러는 절대로 변경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잖아요. 코스트에 대해서. 그러면 돈을 못 벌고 가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결국은 제작비를 줄일 거라고 우려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컨텐츠 예산 180억 달러는 조정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컨텐츠 투자가 결국 실적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탑라인 성장은 미국 외의 시장에서 결국은 견인을 할 거예요. 그게 결국은 아시아를 포함한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동남아 시장을 보면 굉장히 성장률이 높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동남아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동남아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아직도 이 가입자 수가 상당히 순증을 할 수 있는 이게 어디냐라고 봤더니 뭐 동남아 쪽이 굉장히 아직 남아있죠. 근데 그 동남아 시장에서 탑 라인, 그러니까 탑 10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한국 드라마예요. 탑 10에 들어간 그렇겠죠. 드라마들이 네. 대부분 다 동남아에서 한국 드라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글로벌 전체 흥행작 6개 중에 그 비영어권, non-English 드라마가 3개 작품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탑 6 중에, 넷플릭스 글로벌 탑 6 중에 이 non-English 드라마가 3개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그 스페인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종이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드라마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지금 우리 학교는 지우학. 좀비물이죠. 예, 학원 좀비물입니다. 지우학. 예, 그 세 가지가 글로벌 탑 6 중에 3개가 non-English 드라마인데 그게 이제 한국 드라마가 2개나 있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태평양 내에 진입 강화가 되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급등세로 나타내고 있는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장의 탑 10을 보니까 거의 7, 8개가 탑 10 중에 한국 드라마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국 드라마에 대한 OTT 컨텐츠는 굉장히 지금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넷플릭스가 지금 이 중에서 오징어 게임의 편당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편당. 예, 오징어 네. 게임의 한 편당 제작비가 얼마 정도 10억에서 들었을까요? 20억. 10억에서 20억. 예, 실제
편당 제작비는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10억. 그래서 국내 드라마 치고는 굉장히 대작에 속했어요. 근데 넷플릭스 탑10, 글로벌 탑10에서 특히 북미 시장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대작들, 일반적인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진 한 편값밖에 안 돼. 드라마들의 그 한 편 제작비는 얼마일까요? 오징어 게임의 한 편 1회당 제작비가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미 시장에서 만들어진 유럽과 미국 드라마는 탑 클래스에 들어갔던 200억. 200억 편당 조금 더 낮춰야 돼 150억입니다. 150억. 그래도 5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로 지금 1등을 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긴장돼? 부장님 자꾸 저한테 숫자를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래도 얼추 맞추죠?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미국 시장에서도 150억 대작이 이제 1등을 하는데 오징어 게임이 30억 가지고도 1등을 했고 그 30억도 한국 드라마 치고는 굉장히 대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비가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국 컨텐츠 시장에 2020년도에 3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6천억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1조 원 투자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조 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와 엄청나게 한국 드라마에 돈을 많이 쓰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180억 달러 대비 1조는 5%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컨텐츠 제작에 쓰는 1년 예산의 네. 5%가 1조예요. 한국에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도 돈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양질의 컨텐츠가 동남아에서 먹히려면 한국 OTT를 더 해야 되는데 가성비 좋으니까. 예, 아직도 전체 연간 180억 달러에 대한 연체 예산 중에 5%밖에는 한국에 들이붓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 15%, 20%가 만약에 5%도 된다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네. 1조도 대단한 돈이죠. 만약에 1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중소형 기획사들, 뭐 A스토리, 사마 네트워크스, 뭐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돈 집어넣는다면 500억씩만 집어넣어도요. 그런 회사들은 진짜 매출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국내 한국 텐트폴 이 제작비에 관련해서 매우 훌륭한 투자처는 결국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게 글로벌리 우리가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 컨텐츠를 가지고 증명을 했잖아요. 지금 통한다는 것들이. 그게 한국 컨텐츠가 좋아지니까 하다 못해 지금 한국 화장품도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엄청 잘 팔린다고 있대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 겔랑이라든지 뭐 이런 되게 비싼 브랜드죠. 엄청나게 비싸다고 해요. 저는 안 써봤는데 겔랑이나 라메르 이런 것들이 중국의 그 일반 소비 시장에서 눈높이가 거기까지 올라갔대요. 겔랑이나 라메르는 한국 사람들은 비싸서 많이 못 삽니다. 네. 중국 제품이에요? 아니요. 유럽 제품. 유럽이지. 예. 네. 라메르는 바다인데, 메르가. 네, 라메르하고 겔랑 제품이 한국 그 여성분들도 비싸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제품인데 네. 중국 소비자들이 이미 겔랑이나 라메르를 선호하고 있고 중국에도 뭐 고가를 소비하는 그 부자 세대는 뭐 많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후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사라소 이런 것들이. 예, 프리미엄으로 자리 잡고 잘 팔리던 시기가 이미 그게 약간 중간급으로 약간 끼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아니면 아예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중간에 끼어버린 거죠. 중저가로 가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잘 안 팔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한국의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 매출 비중이 50%예요. 중국 시장이. 네. 그 중국 시장이 줄어드니까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의외로 최근에 K 컨텐츠가 글로벌리 흥행을 하면서 K 뷰티가 그 어렵다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2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승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수출이 20%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오죠. 우리가 일본 시장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K2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한국 브랜드를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 K 컨텐츠 때문에 지금 한류 문화가 일본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러고요. 유럽이나 북미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K 뷰티에 대한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상당히 지금은 예전에는 OEM, ODM 관련된 수출이 상당히 높았지만은 지금은 유럽이나 북미도 지금 한국 브랜드 수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빠지는 부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채워지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주는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졌다 생각하고 당장은 크게는 못 올라가더라도 리바운딩 기회가 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 K 컨텐츠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OTT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넷플릭스가 급락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컨텐츠 미디어 업종이 똑같이 피해 업종으로 갈 것인가는 저는 반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 컨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주가가 빠졌을 때는 기회로 오히려 매수 비중을 늘리고 비중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